태종의 후궁들 이야기. 오늘은 특별히 옹주가 된 후궁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종에게는 정말 많은 후궁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옹주라는 특별한 칭호를 받은 후궁들이 있었답니다. 옹주라는 칭호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왕의 후궁이 낳은 딸을 부르는 말이 아니었는데요. 고려시대부터 이어져온 전통으로 조선 초기에는 왕실의 여인들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궁주보다는 낮은 등급이었지만 조선 전기에는 왕의 후궁, 왕자의 부인, 개국공신의 어머니와 처, 세자빈의 어머니 등에게도 수여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는 조선 중기 이후에 바뀌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왕과 후궁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지칭하는 말로 정착되었죠. 태종의 후궁 중에는 덕수공주, 서경옹주, 순혜옹주, 해선옹주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했던 후궁이 바로 기생 출신 해선옹주입니다. 해선옹주는 본명도 알려지지 않았고 출생과 사망 시기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점을 보면 아마도 일반 백성의 딸로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천 출신의 기생으로 가이아라는 기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녀의 성은 홍씨였다고 하지만 실제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가이아는 정말 뛰어난 미모와 재능을 가진 기생이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춤과 노래 실력이 뛰어나서 궁중 연회가 있을 때마다 불려다닐 정도였죠. 그녀의 황홀한 춤과 아름다운 미모는 왕실 종친들과 대신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런 그녀를 두고 조선의 두 권력자가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움을 벌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407년 개국공신 황희석의 아들이자 대호군이었던 황상이 가이아를 첩으로 삼았는데요. 그런데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또 다른 권력자가 있었으니 바로 기무였습니다. 기무는 2차 왕자의 난 때 태종을 도와 공을 세운 공신이었죠. 그는 가이아와 이전에 관계가 있었는데 그녀를 잊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궁중 연회를 마치고 황상의 집으로 돌아간 가이아를 납치하기 위해 기무가 군사 30명을 동원했습니다. 기병과 보병을 이끌고 황상의 집을 포위한 뒤 집 안으로 들이닥쳤지만 가이아를 찾지 못하고 그녀의 옷까지만 가지고 돌아갔죠. 다음 날 기무는 다시 시도했고 이번에는 가이아가 말을 타고 저작거리를 지나가던 중에 그의 종들을 보내 납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황상은 격분해서 20여 명의 군사들에게 몽둥이를 쥐어주고 말을 몰아 납치한 자들을 뒤쫓았는데요. 기무도 30여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나섰고 이 두 무리는 저작거리에서 만나 한바탕 패싸움을 벌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싸움이 저작거리에서 벌어졌고 백성들이 이 광경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기생 한 명을 두고 벌어진 이 어처구니 없는 싸움은 결국 태종의 귀에까지 들어갔죠. 태종은 황상을 파직시키고 가이아에게는 곤장 80대를 선고했는데 벌금형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싸움에 가담한 군사들은 모두 먼 곳에 수군으로 보냈죠. 하지만 기무는 공신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가이아는 관리들에게 휘둘린 피해자였음에도 벌을 받았고 오히려 가만히 있던 그녀를 납치하려 한 기무는 공신이라는 이유로 벌을 면했다는 게 더 이상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 태종이 궁중 연회에서 춤추던 가이아가 보이지 않는다며 찾아보라고 명령했는데요. 궁의 연회 때마다 와서 춤추던 기생이 요새 안 보이던데 분명히 어느 대신이 첩으로 데리고 살면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같으니 그 기생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거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실 예전부터 태종도 그녀를 눈여겨보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녀를 찾아내 후궁으로 삼았는데 이렇게 기생과 두 대신의 삼각관계에서 최종 승자는 태종이 된 셈입니다. 1412년에는 다른 기생들과 함께 금, 슬, 노래, 춤을 배우도록 특별한 명을 받았고 이듬해에는 한성부에서 쓰던 의마까지 하사받았죠. 그리고 마침내 1414년에는 해선옹주로 책봉되었는데요. 조선시대의 기생 출신이 후궁이 된 것도 옹주가 된 것도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태종 이후로는 기생이 후궁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죠. 그러다가 1415년에는 뇌물수수 의혹에 휘말리기도 했는데요. 전 황주 목사 염치용이 노비 소송에서 패하자 민무회를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신의 종들이 해선옹주와 영의정 하륜에게 뇌물을 주어 내섬시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말한 것이죠. 이 말이 민무회를 통해 충녕대군에게 전해졌고 다시 태종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태종은 크게 화를 내며 그럼 내가 대신과 시첩의 말을 듣고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말이냐 라고 하면서 근거 없는 말을 옮기고 다닌 염치용과 민무회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해선옹주는 이후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는데요. 아마도 당시 천한 신분이던 기생에서 왕의 후궁이 되었을 정도로 대단한 매력을 가진 여인이었나 봅니다. 한편 다른 옹주들의 이야기도 흥미로운데요. 서경옹주는 본명이 금영이었다고 합니다. 태종이 잠저에 있을 때부터 모셔왔다고 하는데 금이라는 글자가 성씨인지 이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네요. 순혜옹주는 개국공신 화산부원군 장사길의 딸이었는데요. 장사길의 가문은 원래 의주 지방의 토호 출신이었습니다. 장사길의 아버지 장열이 의주만호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었고 그 덕분에 장사길이 이성계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이죠. 장사길은 위화도 회군 때부터 이성계와 함께했고 조선 건국과 제1차 왕자의 난 때도 태종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순혜옹주의 어머니가 장사길의 정실 부인이 아닌 기생첩 복덕이었다는 점인데요. 아버지가 개국공신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간택 없이 후궁이 되었다고 합니다. 1412년에 순혜옹주로 책봉되었지만 기생첩의 자식이고 자녀도 없었기 때문에 더 높은 품계로는 오르지 못했죠.
1423년에 세상을 떠났을 때 세종은 종이 80권과 쌀 20석을 부조했다고 합니다. 덕수공주는 1407년에 책봉되었다는 기록 외에는 거의 남아있는 것이 없는데요. 일부 책에는 후령군과 숙수농주의 어머니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 역사 기록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선원록과 선원계보에는 후령군의 어머니는 최씨로, 숙수농주의 어머니는 이씨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서 동복남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덕수공주, 서경옹주, 순혜옹주 그리고 해선옹주까지 이들은 모두 조선 초기 특별했던 시기를 살았던 여인들이었는데요. 각자 다른 출신 배경을 가졌지만 태종의 후궁이 되어 옹주라는 높은 칭호를 받았던 조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여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